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연합뉴스의 선임 기자인 윤근영 기자와 6시간에 걸친 이 심층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주로 해서 고비고비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걸 6시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3차례에 걸쳐서 연합뉴스의 삶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누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1회분이 18일 전두환도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했다. 이런 제목이고, 두 번째 2회분은 8월 25일 중국 정권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군이, 그러니까 중공군이 압록강, 두만강 대안에 28만 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것은 강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니까 그 28만 명이 북한에 사실상 주둔하고 있다. 그 세 번째 거는 경상도, 전라도가 한국 정치의 퇴보의 요인이고 갈등의 요인이고 정치 발전의 장애물이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주의, 나아가 지역 감정이 문제다.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워낙 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축약된 3회분은 이게 육성으로 들으면 한 45분 분량밖에 되지 않아서 저로서는 좀 빠뜨린 부분도 있고 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들으시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회분에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도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기부를 동원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어요. 북한에 어떤 제의를 했는가 하니까 김 주석을 만나만 준다는 게 그겁니다. 같이 사진 찍고 한번 만세 같이 부르는 거지요.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 기반이 취약했거든. 광주 항쟁을 비롯해서 군사정권의 면모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 카드다. 그건 김 주석을 만나는 것이다. 뭐든지 드리겠다. 이 부분은 오래전에 월간조선이 아주 심층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든지 드리겠다. 결국 어찌 되느냐. 그 월간조선 심층 취재 결과를 보면 김일성이가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젊은 장군들이 말이야. 막 덤벼들어서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일성도 계산이 있었겠지요. 그 80년대에는 남한에 종북 주사파가 상당히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기가 없는 전두환 군사정권을 우두머리를 지지한다는 건 김일성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셈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는 건 무산됐어. 그러니까 김일성 측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 다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투표로 당선돼서 이 헌법상 법통은 있는 대통령인데 그래도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북방정책 전체는 제가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훌륭한 일이 많았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도 유독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데 목매어 했다. 그러니까 박철은 대통령 특보 또는 청소년부 장관도 했지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의 최고 실세,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는 그 박철원을 내세워가지고 여러 차례 평양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차례를 가는데 하여간 여러 차례 평양을 왔다 가고 거기 평양에 5월 광장에서인가 하는 무슨 청소년 체육대회도 참관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김일성 측에서 거부해가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연합뉴스 기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무렵이 13대 국회 초반이었는데 제가 이 정보를 이게 언론계 확실한 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박철원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 거,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부담을 우리가 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저 정식 기자회견 해가지고 박철원 특보가 평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도모하는 것은 중단하라. 그러니까 아주 신문마다 큰 뉴스로 나왔어요. 자, 반격이 시작됐지요. 박철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갔다 안 갔다 이건 말을 안 앞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박찬종 의원의 소영웅주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내가 갔었다, 안 갔었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어떤 공중파 텔레비에서 박철원이 갔다 온 게 사실인 것 같다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두 손을 들어서 갔다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초기에는 제가 약간 두려운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언론계 중진의 여러 자료를 확실히 믿고 한 일인데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서초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들이 박찬종 저놈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던 차에 이게 다른 언론이 취재가 갔다 온 게 사실이고 본인이 시인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그걸 바랬다. 뭐 직접적으로 정보기관을 통해서 노력을 한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북한이 지정한 데서 정상회담을 하자. 그때 이제 대통령 취임식 국회 광장에서 이제 저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연설대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때 92년 대통령 선거 때 저도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남북 관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해가 김일성 주석과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94년 8월에 이제 평양인가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해가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고무됐는데 앞불사 7월 말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거품이 돼. 들리는 말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만일 그게 성사됐으면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앞서서 북한 정권 창시자와의 평화회담을 했다는 걸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 무산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주고 그게 지정한 날 가려고 했더니 하루 늦춰서 갔는데 입금이 확인이 안 됐다. 구자 번호가 틀려가 입금을 확인 안 했다. 그 하루 뒤 늦춰가 이제 가고 그걸 만나가 이렇게 손 들고 만세 부르는 사진 찍었지요. 그래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그걸로 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신청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은 그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굉장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새 장을 열었다. 이런데 그 뒷부분, 앞부분은 뺐어요.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그것만. 그러니까 앞부분 국내 정치에 있어서 투옥당하고 고통을 겪었다. 이건 넬슨 만델라를 필요로 해서 어마무시한 그 부분에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그냥 단순히 분단국가에서 처음으로 그 분단국가의 양쪽 주체가 평화회담을 했다. 요게 방점이 찍혀가지고 이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는 것처럼 노력을 했죠. 그래가 10월 달에 2006년 10월 4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임기 2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실질적 임기 2달 남긴 상황에서 평양에 가고 10개 항목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건 그걸 다 지키려면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안보관계 그 핵심자들이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전략본부에 있는 자들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비밀회담, 그 이명박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는데 이게 산통이 나버렸어요. 그때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겠다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달러를 몇만 불 차비라고 주더라, 우리를 모욕하냐, 이까지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시대는 물 건너가 버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인 2002년 2월 달에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 그 제3정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래야 그 당대표 자격으로 4월 달에 김정일을 만났어요. 뭐 여러 갈래로 이렇게 접촉을 했겠지요. 4시간 면담하고 뭐 오찬 회동을 하고 걸어 나오는 사진, 이게 이제 보도에 나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알려졌는데 8월달 여론조사에 이게 뭐 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그다음 민주당 후보, 그래 뭐 대통령하고는 포기해버리고 다시 이회창 당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지요.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열심히 백두산에도 가고 뭐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을 옆에 세워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고마하더라도 국가보안법 걸릴 발언인데 그 평양이 아니라 백두산에도 또 날아가서 뭐 만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 이재명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이게 뭐 좁쌀 같은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의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재판에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게 경기도가 북한에 500만 불 투자한 것, 그리고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쌍방울 해서 이제 대납했다. 이거를 이화영 지사하고 김성태하고 공모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화영 지사에게 사전 사후에 다 보고되고 그 상황을 포괄적으로 김성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도 했다. 이 사건에 이거 발뺌을 하려고 지금 사법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모른다는 그 말에 제가 보기에 한 10가지 안 그렇다, 당신도 관련이 있다, 이 공모 공동점에 증거가 충분해요. 이거 영장 청구됩니다. 사법방해까지 곁들여가. 그러면 이재명은 왜 북한을 가서 김정은이하고 손들어 만세보는 사진 찍으려고? 바로 앞에 대통령들이 쭉 해왔던 그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평양 증후군이 있어. 이거 참 달갑지 않은 것인데, 평양 증후군, 구체적으로는 평양에 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신적으로 매몰된 글쎄 일종의 정신변적 징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평양 증후군이 있어. 이재명도 그거지요. 그게 뭐 2019년에는 남북 간이 이게 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만나가 파토를 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경기지사가 가려고 했겠냐. 그러니까 가려고 했다, 이 사람들아. 민주당 지도부 당신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갖다 속이지 마.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거야, 이재명이는. 그게 찬스야. 그렇게 해서 성공만 한다면 김성태가 돈도 대주겠다. 그 돈 받아먹고 오라고 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옆길로 갑니다만은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의 영장이 청구되면 이 판사는 사건을 넓게 봐야 됩니다. 주임 판사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배경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법관입니다. 자, 아마 그런 정도로 하고, 장관 전두환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게 정상회담을 했거나 도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건 뭐 제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편은 주로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입니다. 2편에는 중공군이 28만 명을 압록강 두만강변에 배치한 것은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두만강 쪽에는 이게 바지를 걷고 그냥 걸어와도 되고 이 엄동설안에는 이게 얼음판이니까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그냥 걸어와도 된다. 1936년 음력 12월에 홍타이지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병자호란 일으킬 때에 왜 12월에 왔느냐? 이거 기마부대가 그 주력이니까 기마부대가 강이 얼었을 때 쉽게 건너오려고 추운 겨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공군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평양 북한 내에 주둔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평택에 28,500명의 미군이 있지요. 이건 딱 고립된 섬처럼 거기 갇혀 있는데 이 중공군은 포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 인터뷰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급변 사태,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저희 나이 40 가까이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 흉색을 보고는 저게 당뇨나 고혈압 증세 있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북한에 쿠데타가 나거나 하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되겠느냐라고 윤건영 기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급변 사태의 혼란이 오면 그 28만 명이 그냥 그대로 평양 장악하고 휴전선까지 장악해서 어쩌면 북한군을 무장 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괴뢰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럼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대화로 한다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가는지 남북 외에 중국.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주장하듯이. 근데 극좌파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중공군 철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경선을 경계로 강 바로 밖에 있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2편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 2편에서는 북한은 지금 75년 됐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게 3대 세습체제인데 이것을 공산주의 체제다.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다. 아니다. 그럼 뭐냐? 황제 세습 독재 국가다. 황제 세습 독재 국가다. 75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이후에 이 국가 중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황제 국가였던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거 전부 황제 체제가 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뭐 공산주의를 표방했건 사회주의를 표방했건 공화주의를 표방했건 간에 75년간을 한 집안에서 이렇게 해먹는 거는 이게 한반도의 김씨 집안이 유일하다. 그 스탈린도 그 무시무시한 독재자도 자식에게 안 남겨줬다. 무시무시한 모택동도 안 남겨줬다. 그리고 베트남의 지도자 호지명도 안 남겨줬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도 안 남겨줬다. 넘겨준 데가 없어요. 저 중앙아프리카의 아이티인가 하는 나라의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내 후임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아들이 취임한 일이 있는데 요건 몇 년 만에 데모로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3대 세습을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장병력과 핵 무기를 개발해가면서 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일이다. 이게 창피하다 이거예요. 요거를 지금 시진핑이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으로 들어갔어요. 10년 임기 채우고 15년 임기 채우려고 헌법까지 개정했는데 요거 김일성을 닮아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공 내부에 지금 심각한 내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든 이런 3대 황제 세습 독재 국가를 우리는 남쪽에서는 머리 위에 이고 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경상도당, 전라도당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은 경상도 당이지 여기는 전라도 당이고, 그 국민의힘은 지금 110석 남짓 국회의석이 있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121개 지역구 가운데 19개입니다. 19개. 그리고 민주당은 100개야. 100대 19. 그리고 전라도 완전 장악하고. 그리고 과반수가 넘어갔다. 과반수가.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수도권에도 전라도 출신들이 많이 살아요. 서울도 이 강북 지역은 많이 살습니다. 강남 지역 일부는 또 경상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사는 경상도 사람 국민의힘당, 그 지역에 사는 전라도 사람 민주당,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경상도 사람, 수도권에 사는 전라도 사람, 이게 20대, 30대는 점점 넓어져 가지만은 결국 그 본적지에 따른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한국 정치를 퇴보시키는 아주 유감이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63년 대통령 선거, 67년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와 대결해서 2차례 당선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71년 선거에 전라도 출신 김대중, 경상도 출신 박정희가 붙었어요. 그때부터 지역주의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로 야당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야당의 패권 경쟁을 YSDJ, 경상도 김영삼, 전라도 김대중. 요게 이제 87년 이게 6.29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분열되고 그렇게 쓰기 점차 심화돼가 지금은 자관 이쪽에서 공천받으면 국민의힘당 공천받으면 그 지역에 무조건 된다. 이게. 눈 감고도 그냥 찍어준다. 이쪽도 무조건 찍어준다. 그래서 저는 이 윤건영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 제3당 나와가 지역주의 극복하자고 이렇게 소리 쳐봐야 이 며칠 전에도 저는 장기표 동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장기표 동지가 뭔가 제3당 운동에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러길래 그 획기적 방안에 내가 박수 쳐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걸 뚫기 어려워, 이게. 제가 92년에 정치개혁당 만들어가도 그 참담하게 실패하는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저 혼자만 해라도 서울서 당선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가 결국은 어찌 되느냐. 그 지역주의의 그 폐단이 오늘날 민주당의 이재명 사태로 발전해 있다, 이거야. 그게 그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이재명 누가 지지하느냐, 이 말이야. 개딸의 성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극이다. 비극이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양쪽에서 공천 받아가 내려오는 사람들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 그 투표를 그쪽에 안 던져줘야 된다. 그럼 누굴 던져줘야?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라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가 국민들 사이에 이게 솟아나야 된다. 안 그러고는 여전히 국회가 야바이판이 되고 공천도 그냥 내려찍기를 하고 지금 168명 민주당 의원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공천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국회의원, 현직 의원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은 다 전라도 우선 지역에서 됐기 때문에 그 공천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거를 저는 토로했던 것입니다. 586 세대,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이 지금 486이 되고 40대가 되고 지금 50대가 됐는데 그들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주의에서 그게 아주 흠뻑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윤건영 기자가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속내는 난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 80년대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각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반미자주화를 부르짖고 반미자주화,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데모를 해가 짧은 기간에 감옥을 살고 나오는. 그래요. 그것을 훈장화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회에 진입이 시작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진입되고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는 드디어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까지 전부 포진하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원내대표도 다 그 586 세대가 장악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주력은 저는 속내가 친김정은 종북주사파가 에서 속내는 탈피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중만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 윤 기자가 물어요, 저한테.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80년대에 반미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한 1년 내외의 짧은 기간 감옥에 다 갔다 왔어요. 그 요거를 훈장으로 달고, 나 요 감옥을 갔다 왔다, 80년. 요걸 무기로 해서 국회의원 나올 때도 그 경력을 쓰고 민주투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북한을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지금 이중인격자라 소리를 들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떠냐? 그동안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당대표하고 장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수석비서관 하는데 호의호식 안 했겠습니까? 돈 안 벌었겠습니까? 제가 여러 정황상 아는 일이 많은데 그 윤건영 기자에게는 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차마 이 글로는 못 썼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다 대부분 다 자녀를 미국의 비싼 사립대학에 다 보냈어. 미국, 스위스 이런데. 이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의 핵심이고 거기에 심취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김일성주의다, 오로지 김정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 미국 보내고 돈벌이해서 축제하고 그게 했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윤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런 일은 역사가 박살이 나지 않은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인데, 가정으로 김정은이가 남한까지 장악해서 남한 전체를 김정은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제일 먼저 단죄될, 그리고 추방되거나 처단될 대상이 이 586 세대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저에게. 그건 하래비가 그렇게 했다, 하래비가. 그러니까 남로당의 박헌영, 이강국, 그 다음에 연안의 최창익, 이 소련의 허가이 등, 그리고 약산 김원봉 등, 전부 김일성이보다도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인데, 항일투쟁을 그 나름대로 공산주의자들로서 했지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장기집권 태세로 들어가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 그렇게 개인 숭배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 어른들이 모여가, 야, 이 애 새끼 이거 뒀다가 안 되겠다. 이거 골로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중앙위원회에서 표결로 하겠다. 참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게 김일성이 귀에 들어가니까 그냥 잡아다가 여기다가 수용소에 처박아 놓고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아까 그 사람들 이름은 대표자 이름들이고. 그래가지고 56년에서 58년 사이에 전부 처형해버려서 전부 처형. 혁명 열사능에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 이게 가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거든. 김정은이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복형 김정남이를 그 뉴스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베트남 여자들 시켜가지고 학살하는 장면. 고모부를 회의장에서 끄집어내는 거 우리 화상으로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평양 시내에서 총살 처형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세상에 되면 이 586 이 주력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되죠, 우선. 왜? 이쪽에서 호의호식했고 입는 거, 먹는 거, 해외여행하는 거, 자식 미국 보낸 거, 이게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 그럼 불평불만이 생기겠지, 수능하려 해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귀찮다, 할아버지식으로 이걸 다 없애는 1호가 될 것이다. 글쎄, 그 586의 핵심 주력들 중에는 제가 그들이 구속됐을 때 변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엔 전혀 안 만났는데 한번 만나면 이제 한번 심층 토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찌 생각하는지. 절대로 지금 그 속내는 김정은 세상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제 3편에서는 87년에 YSDJ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심층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짤막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87년 6.29 당시에 제1야당은
당명이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5월 달에 당명을 개청을 했어요.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그러니까 6.29 선언으로 이제 직선제 개헌이 선언이 되고 10월 말에 이제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 최익관 선거에서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하는 걸로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 이게 통일민주당은 분당된다. 어떻게? 김영삼, 김대중이가 따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쪽은 경상도, 이쪽은 전라도 기반이니까. 군정 지도자 노태우 장군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갈 무렵에 이제 당내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13명이 이래서는 안 된다. 두 분은 우리들에게 80년대 내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여러 희생을 치렀다. 저만 하더라도 고대합 시위 사건에 붙들려가고 재판을 계속 그때도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로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굳세게 믿고 이렇게 와서 이 국민들을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6.29 선을 받아내는 정치권의 핵심 세력으로 기여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밥 때문에 싸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13명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각각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뭐 물 튀기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이원 총회장에 두 사람을 모시자. 그러니까 이원 총회장에 모신 것이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의 지하에 각 당의 이원 총회장으로서는 바로 그 방인데 뭐 그때 국회 한 60여 명 됐으니까 모시고 오는 데는 다 왔어요. 우리 기세가 워낙 등등하니까. 그러니까 저건 파토가 나더라도 일단 저놈들이 하는 일에는 참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양쪽에 모셔놓고 국회를 앞에 두고 이제 중간에 발언대가 있어가지고 한 4시간을 13명인가 발언을 했습니다. 존칭은 썼지만은 내용은 아주 참혹할 정도로 두 분은 하나가 돼야 된다. 안 되면 이 방을 못 나선다. 이런까지 얘기를 했어요. 4시간에 지냈을 때 김대중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이크를 잡더니 지금 함석헌 선생의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나를 찾는다. 그러니 그거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렸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세상에는 13명이 말이지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에 의해서 아주 야멸차게 그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두머리로 칭해지는 박찬종 정책위 의장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그래서 다시 모의를 해가 삭발하자. 국회의원이 삭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4명이 삭발하기로 했어요. 그게 11월 5일경입니다. 그 제2원회관 지금 잘 지은 이원회관이 아니고 그때 국회 앞에 있던 이게 아파트 5층짜리 이원회관 거기에 이제 언론에 오후 3시인가 알려져 있었는데 나머지 3시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그 연락해도 행방불명이야. 그게 깎기 싫은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이미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말을 둘러댔죠. 제가 대표 선수로 깎는다. 그래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비서실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추기경께서 오늘 시간이 나시면 오후에 좀 뵙고자 한다고. 그래 몇 시쯤 가면 좋겠냐. 내가 한 6시쯤 오면 제일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6시쯤 갔습니다. 갔더니 비서실의 직원이 추경실은 제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안에 이 양반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그 옆동에 있는 추경 침실로 안내를 한 겁니다. 추경 침실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천으로 가림개가 있고 거기에 침대가 이래 있는데 그 밖에 조그만하게 이제 의자가 있는 요런 소탁자가 있고 있는 거기서 이 양반이 기다리고 그래 한 3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추기경께서 한번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두 사람을 빠른 시일 안에 각각 초대하십시오. 동시에 아니면 각각이라도 초대하십시오. 그래 내 말 들을까?
아니, 그래도 추경께서 한 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약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80년대에 전두환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 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한 분입니다. 이 양반은 사회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되어서 사회 변동과 정치 변동에 대해서 깨알처럼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86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두환 정권이 학원 안정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학원 안정법. 법 이름이 학원 안정법입니다. 그게 뭐냐? 학원을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학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8월 중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럼 9월 중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원 내 소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전에는 학원 내 소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요가 방지하는 것이 학원 안정법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도서실이나 식당 같은 데 이게 사법경찰관이 아주 포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이게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학생 식당에서 있었는데 그 주동자가 앞에 나가고 불태우는 순간에 경찰 옆에 있다가 달려들어가 불을 끄고 구속시킨 일인데 그것도 제가 변론을 했었지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아주 법률로 그래서 언론이 비판 언론은 이걸 학원을 병영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에 요새화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제가 신민당 인권위원장이기도 하고 당시는 가톨릭 신자고 이렇게 추경을 자주 이렇게 만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떠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 학원안정법 추경님 보셨나요? 그러니까 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이 친구들이 말이야 정신 나갔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우리 당 이민우 총재를 모시고 올 테니까 두 분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민우 총재한테 가서 추경에 동의를 받았으니까 총재님 가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 두 분이 저도 이제 배석하고 앉았는데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추기경 그 주교관 현관으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그 기사 안 씁니다. 그러나 일단 자료를 위해서라도 왔는지 아니 카메라로 두 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일부 신문에만 김수환 추경이 학원 안정법 반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여러 인연, 미문화원 농성점거 사건으로 구속됐던 학생들의 부모들이 추경 찾아가서 기도회 하는데 추경이 갑자기 저를 찾아가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민주화 투쟁의 현장 선봉에 섰던 신민당을 응원했던 분이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분이 할 말이 있지요. 도덕적 기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삭발하기 4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얘기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효자동에 있는 로마 교황청 대사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 대사가 대주교입니다. 외국인이죠. 거기서 요한 바오로 2세 즉위 10주년 기념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5, 60명이 참가하는데 정당으로는 이제 정당의 대표급 인사. 제가 그 당시 그 야당의 정책 의장이니까 그 이제 초대장이 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제가 추기경이 오셨나 안 오셨나 요거부터 살폈어요. 추기경이 눈에 띄면 숨어버리려고.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 운동 한창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늦게 오더니 저를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게 창가로 가더니 저를 손짓에 따라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돼가냐 소리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이럽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 뭐 제가 민망해갖고 뭐 더 할 말도 없고 우물쭈물 서 있다가 이제 뭐 리셉션 뭐 이제 끝날 무렵에 내가 헤어졌는데 야 이거 내가 후보 단일화 선봉에 섰다가 이제 추기경 꾸중까지 듣게 됐다. 그래서 이게 뭐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의원총회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삭발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삭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추기경도 어느 정도 쇼크를 받았다. 아, 저놈이 삭발까지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오라 그래가 만나가지고 저를 껴안아줬어. 근데 양김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이런 에피소드를 윤건영 기자에게 토로했는데 그 상세한 것은 거기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제 끝으로 박찬종을 두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함성 비난이다. 자, 윤 기자 자세히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요게 집권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김영삼 대통령 말기 2년간 거기에 들어갔지 그 외에는 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간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와서 총리 장관 시켜주다가 안 했지요? 노태우도 마찬가지. 그 뒤에 다 마찬가지. 안 갔어. 만일 그 질문대로 내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지금 5선 국회의원이 아니라 12선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총리 장관 다 해먹고. 근데 거기다가 관용차를 한 번도 탄 일이 없어. 그러면 그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한 인상을 준 거는 나 혼자 당 만들어가 대통령 후보하고 무소속하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2년 그 당에 들어가 15대 선거 때 수도권 선대위원장하고 고문하고 요것 때문에 당명이 바뀌고 요것 때문에 나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래 김영삼 정권에 가서 그 2년 동안 봉사하고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얘기야. 비례대표 15대 선거 때 2번 내가 포기했어.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 이게 박찬종의 결벽증인데 듣기 싫다 내가 그걸. 그러니까 뒷번호로 그게 수도권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가 그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대로 했다 그러면 따져보니까 내가 12선이야. 그리고 지금 저를 5선이라고 그러는데 윤 기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6선이라고 불러라 이왕이면.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15대 선거 때 비례대표 2번이었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21부로 빠져가 그렇다. 지금도 이 일 때문에 내 와이프한테 싫은 소리를 이런 게 상기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와이프한테 욕을 해도 먹는다. 욕을. 바보짓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시대에 돌아가도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물론 이쪽 편은 안 가고 이쪽 편에 서 있었지만 내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눈에 벗어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노력은 결국은 이쪽 세력하고 대항한 데서 온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6명인데 걔들이 지금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이고 맨 큰아이가 31살인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하는 그래 종북주사파 김정은 세력을 극복하는 시대가 되도록 하는데 나의 미래에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원문과 그 녹음을 들으시려고 그러면 연합뉴스의 3 윤건영 기자 박찬종 인터뷰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장시간 얘기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